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선거 내용 그리고 사건 사고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투표하셨습니까? 뭐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오늘 실제 아침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본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투표하셨고. 저도 오늘 오전 10시경에 본투표했습니다. 이거 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11시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 사전 투표했고요. 사전 투표하셨고 지금 뭐 인증샷 찍는 분들 많은데 네네. 뭐 올리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SNS에? 좀 그 찍고는 저희 막내랑 찍어서 올렸더니만 김남국 변호사님이 라이크를 눌러주셨어요. 아, 좋아요. 올리셨어요? 사전투표 때? 저는 올리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 그 올려주셨다는 사진을 봤는데 따님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따님이랑 똑같이. 따님이 안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올리십니까? 네, 초딩이라서 했는 것이고 그래도 둘째 딸은 같이 갔는데 사진 촬영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했군요. 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연예인들이 또 참여한 투표 동력 캠페인이 화제가 됐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6월 13일 여러분의 투표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바뀝니다. 어머, 투표하고 나를 바로 와요. 이렇게 밝은 미래 투표하세요. 투표하십시오. Get it, get it, get it. 투표, get it. 여러분 투표하세요. 아, 이런 영상 보면은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뭐 절로 들 것 같은데 연예인들도 인증샷 많이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인증샷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뭐 보아 씨도 올렸고 또 한지민 씨, 뭐 고아라 씨. 그런데 대부분 화장을 안 한 민낯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 앞에 가까운 그런 투표장에 가니까 그렇죠. 굳이 투표장에 가는데 화장 다 풀 메이크업하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아름답더라라는 뭐 이 네티즌 댓글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 투표 인증샷은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이 좀 흘렀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좀 어떤 진영을 또 이렇게 뭐 그 응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 어떤 인증샷은 뭐랄까요, 어떤 민주주의라는 이 참여한다는 어떤 뭐 축제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 그것을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좋게 봐주는 어떤 분위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댓글 그러니까 투표하면서 쓴 글로는 전현무식 글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투표한 거 후회 안 하게 해주세요. 후회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정치인들한테 하는 그런 메시지. 저는 이 멘트가 기억에 남아요. 투표는 특정 후보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좋게 하는 거다. 이 말이 또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인증샷 올리면은 뭐 투표하는 분위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수혜 사회라 그래서 뭔가를 받는 것, 그다음에 참여 사회, 그다음에 이제 주도 사회인데요. 사실 이 주도 사회가 사실은 가장 발전된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증샷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내가 단순히 참여 정도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참여를 독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인증샷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 후원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투표 뭐 로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500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투표 인증샷이 지금 잘못 찍었다가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네,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확실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찍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고 또 특히나 이제 이 투표를 하면서 기표 용지와 함께 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안 된다. 네, 그래서 투표하는 장소에 그 입구 쪽에 보게 되면 몇 선구거다라고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포토존이 따로 이렇게 마련된 곳이 있고요. 외부에서 본인이 선거 투표를 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홍보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과거와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모양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나와 있는 배경을, 이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됐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뭐 엄지 표시 아니면 하트 표시 뭐 또 뭐 여러 가지 손가락과 관련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진들이 지금 현재 함께 다만 올라오고 정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안에서 찍으면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예. 보이거나 아니면은 안에서 촬영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표소 안에서 지금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도 예. 보도를 봤더니만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사진을 찍다가 예. 그것이 입건이 됐고 더불어서 그렇군요. 그까지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갔는데 예. 그 투표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투표 마감이 오후 6시이고 지금 시각이 4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 뭐 지금 가면 혹시 사람이 많아서 투표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는? 실제 좀 뒤에 많이 몰리시긴 하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3% 지금 4시 현재 53%가 예. 약간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셔갖고 너무 많이 기다릴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자, 마지막 시간에 6시 넘어서 도착한다고 해도 예. 줄이 서 있고 그다음에 예. 번호표까지 받으신다면 6시 넘어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 6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아니고 6시 전에 가시더라도 예. 줄을 서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 아직 못 찍으신 분, 안 찍으신 분은 마음을 크게 먹고 예. 지금 달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번호표를 주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기표소에 들어가더라도 번호표를 갖고 있으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한 그래피티 예술가가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장 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 입을 좀 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를 진짜 사용했을까 싶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에 가면은 그 대기업 앞에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베를린 장벽의 거를 2개 정도 이렇게 그대로 떼어 가지고 와서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그 동베를린 그러니까 그 동독 쪽에 있는 데는 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서독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부분 위에다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마구 적어버리고 그렇죠. 본인의 문양을 그대로 썼고 더불어서 그것을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누군가 해서 했다면 CCTV를 해서 특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서 얘기하는 것이 흉물스러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흉물스러워서 그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흉물스러워서 그랬다. 말 그대로 흉물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본인이.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예.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 자리 또 역사적인 유물로 남겨진 것들을 과연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역사는 그게 흉하던 혹은 그게 길하고 아름답던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유지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공룡 화석 가가지고 발 크다 싶은 거 줄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과거의 여러 뭐 관음상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가서 색칠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땐 이걸 예술로 볼 것인가 예술 행위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사건으로 볼 것인가 저는 이거는 예술 행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저도 미술 치료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아름다움 위에 덧붙인 역사의 자리 위에 덧붙인 그 아름다움이 과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치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래피티의 진짜 핵심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05년도에 독일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을 한 거고 뭐 기증할 때부터 이미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이 이제 벽이고 그다음에 양쪽이 동독과 서독 시민들이 마주보는 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는 이제 그 동독 쪽의 벽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벽이고 서독 쪽의 벽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뭐 뭔가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양쪽이 다른 어떤 느낌 자체가 사실은 베를린 장벽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흉물스럽다워서 그랬다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면 자, 이 그래피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공명심이에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렸다. 여기를 점거했다. 여기를 내가 가졌다.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피티라는 거는 남의 공공장소나 혹은 남의 소유물이 있는 곳에 나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자기 만족도 느끼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그래피티를 하게 해요. 외국 같은 경우. 그러면 그래피티 하는 그 아티스트들은 안 해요.
그건 그래피티가 아니라 재능 기부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 기부가 아니라 나는 사실은 남의 무엇인가의 것을 점유하는 것에 나의 어떤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래피티의 정신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힙합의 뭐 4대 요소다. 뭐 래퍼라든지 혹은 또 뭐 비보이라든지 뭐 DJ라든지 그 3대 요소에 그래피티도 우리 요소다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도 뭐 나는 뭐 불법인 줄 뭐 몰랐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불법인 줄 알고 해야 그것이 그래피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보면은 자신의 브랜드 이름도 새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종구 실장님이 본인을 좀 알리기 위한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인은 뭐 평화와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베를린 장벽에 이것을 좀 담기 위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래피티적인 어떤 예술적인 것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공명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 작품에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이 예술 작품을 점유했다. 약간 그런 것을 지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서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남겼던 글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 본 대로 이 분홍색, 빨간색 원색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검공감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서독의 이 서독 쪽 벽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림과 글 원래 그려져 있던 그림이 다 훼손이 됐어요. 그것이 다 훼손이 되어 버려서 사실상 이 역사적인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려져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경찰 조사를 받은 그래피티 예술가 정모 씨, 저희 취재진이 입장을 들어봤는데 잠깐 듣고 옵니다. 네, 의도를 떠나서 시설물에 훼손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불법 행위라는 거는 인식은 하시고 한 행동인가요? 네, 자, 이 예술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일단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후회하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게 본인의 예술이고 그게 본인의 표현이고 그게 본인의 사상이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 SNS에다가 사과를 올렸어요.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여론을 인해 가지고 이슈화 되고 있는데 주변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생명을 넣어주고자 본인의 메시지하고 철학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담아낸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뭔가를 담아내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과연 그 시선이 얼마나 넓었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름으로 그것 덧입힌 것까지도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평가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철학을 담았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이 세운 브랜드 이름을 새기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손괴죄를 넘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물론 관리청은 서울중구청입니다만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용물 손괴가 될 수 있는데 공용물 손괴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유사한 사례로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국에 있는 이런 그래피티 작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지하철 지하철에다가 벽에다가 전면 그림을 그렸는데 또 다 칠하고 갔죠. 실형이 나왔습니다. 단기 실형 4개월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법정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공용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공용물 훼손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양형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문화재보호법을 보게 되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만 이런 문화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 그 문화재로 이 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것도 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런 어떤 공용물을 훼손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베를린 장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까지 함께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글도 올렸어요. 뭐냐면 뉴욕 봐라. 뉴욕 지하철도 다 그래피티가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그 관광의 코스로 그게 있지 않느냐 뭐 하면서 옹호하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제가 줄리언니 시장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뉴욕이요? 줄리언니 시장이 1999년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슬럼가에 있는 그래피티를 다 지웠어요. 3년 동안 지우니까 결과 어떻게 됐냐면 1999년에 범죄율이 무려 슬럼가에서의 범죄율이 75%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래피티가 무조건 무슨 뭐 그 아트다라고 해서 옹호할 것은 아니다. 더불어서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스프레이 같은 걸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한 40대 아동 돌보미가 젖먹이 아기에게 막말을 하고 학대까지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김 변호사님? 네, 이제 아이를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제 직장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어떤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이렇게 아이를 맡긴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여러 가지 외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뭔가 상처를 입은 듯한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 아이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이 몰래 외출을 하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갔었는데요. 이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상대로 아이가 우는 아이를 상대로 아이에게 굉장히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음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음성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혹시나 신체적인 어떤 폭력까지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의심이 되는 이러한 이 음성 파일이 녹음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있다. 뭐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폭행은 몰라도 이 막말을 했다는 단서가 있는 거잖아요. 왜 무죄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사하고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백하면 그 이상 어떻게 더 증거가 필요하냐 하는데 실제로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고 하면서 이 수사기관이 억지로 자백을 받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죠.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을 플러스 알파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여야만 되는데요. 이 지금 40대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을 그 부모들이 평소 때 이 보모한테 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을 했던 것이죠. 제3자 간의 대화를 그러다 보니까 거다.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대화를 몰래 허락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더불어서 그와 같이 했던 증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자백은 있지만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뻔히 했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엄격하게 봐서 무죄를 처벌했는 결국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엄격하게 증거를 보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라고 이제 판사는 판단을 했는데 아이가 10개월 백입니다. 10개월 된 아기의 울음소리와 성인의 이 발언을 이거를 대화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울기만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타자 간 대화라고 본 거예요. 곧 엄마는 거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제3자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애가 10개월 달 됐을 때 그 부모가 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알아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녹음 시작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보호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엄마들 맘카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렇다면 우리가 과연 믿고 이런 돌봄의 자격이 예. 없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볼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예. 것인가? 엄마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다면 예. 이게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예. 계속 유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예. 엄마들이 판단할 때 이 다수의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들을 예. 한 번쯤 법원 측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전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말은 그 뭐 어린이의 실제 발언과 이 성인 간의 뭐 대화는 대화로 볼 수 있지만 이 판결문을 보면은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이 울음소리를 대화로 볼 수 네.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판부의 어떤 판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라는 것을 대화로 판단한 건데 자, 어머니가 왜 녹음기를 뒀냐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어떤 반대하는 자신의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기를 둬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아이가 10개월 돼서 울었다. 그것은 아이의 의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의 어떤 대사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두 분 법조인이 계시지만 앵커 질문은 그대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도대체 10개월 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방의 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라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그 새 아이의 아빠로서 이 부분을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타인 간의 대화가 이 40대 도우미가 10개월 된 아이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 아이도 10개월 된 아이도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대화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더 중점을 그렇죠. 뒀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그 아이 그 얘기가 녹음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어떤 그 했던 로봇 청소기가 보면 거기에서 녹음 녹화가 되고 됐는데 그걸 보고 도둑을 잡은 케이스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도둑이 들어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가 녹음이 되고 올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정도. 그것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부분에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아이를 두고 보호를 둔 부분으로서는 얘기를 해주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만약 이 법원의 판단 법리대로라고 한다면 알리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대법원에서 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예외적인 이유가 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어떤 공익상 이유라든가 아니면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저는 오히려 아이를 이 10개월 된 아이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공익상 문제와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서 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10개월 된 아이가 만약 이런 것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위법 수집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상대의 동의 없이 뭐 녹음을 하거나 뭐 영상을 찍는 행위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성폭력 의혹에 휩싸인 김기덕 감독이
상대 여배우를 역고소했는데 어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기덕 감독의 그런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한동안 미투 분위기와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배우 A 씨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폭력행위와 성폭력 의혹 과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무죄를 했고 이 폭행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성과 관련한 문제는 무죄가 나온 이후에 김기덕 감독이 이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고소를 하고 또 여배우 A 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배우 A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혹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기덕 감독이 이렇게 무고로 고소를 하고 또 해당 방송을 했던 방송사 제작진까지 함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소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영화 촬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남배우의 불편한 부분을 만지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김기덕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여배우가 이야기했던 그 진술 자체가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믿기에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제 촬영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만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기덕 감독 성폭행을 보도한 제작진까지 고소를 했는데 이 해당 방송 제작진 입장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소를 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 형사 고소했는 것 자체를 고소했다기보다는 무혐의 결정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본인을 성폭행범, 강간범이라고 부르면서 불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형사를 고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고소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확실한 증거를 다 준비를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한쪽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김기덕 그 감독 측과 또 대리인까지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방송되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리 본인들로서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본인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김기덕 감독의 아내가 김기덕 감독을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의심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그 상처를 입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접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김기덕 감독 측의 이야기고요.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진 거라 언제 이혼 소송을 접수했는지 또 과정이 어떤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봐야겠네요. 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프로야구 넥센의 조상우 선수죠. 조상우 선수도 상대 여성을 또 고소했어요? 네, 무고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8일에 상대 여성 2명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조상우 선수의 입장은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아마 충분히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난달에 대검찰청에서 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따라야 되는 매뉴얼을 각급 지방검찰청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가 들어오고 이와 관련해서 다투는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이 무고 사건은 나중에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전부 다 수사한 다음에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상우 선수가 조상우 선수가 무고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무고와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고로 고소를 한 것은 아마도 조상우 선수가 정말 억울하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무고라는 것을 고소를 통해서 이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부분과 무고 부분이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피해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미투 이른바 미투 사건, 결국 성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여성 인권 보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장 세운다라는 취지에서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금 각 지방 검찰청 단위에 이와 같은 지침을 냈는데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왜 유독 성범죄에 관해서만 이런 일이 있느냐? 최근 같은 경우에 미투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지만 오히려 무혐의가 되고 실제로 이른바 꽃뱀 내지는 그걸로 해서 무고로 처벌되는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범죄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지나친 우대 정책하는 것이 좀 반대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 청와대에다가 소문까지 해서 20만 명도 넘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에서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적어도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결론이 있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제로 검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수사 시점은 이 무고에 대한 수사 시점은 적절한 때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성범죄 자체에 대한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그 어떤 무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과 또 동시에 무고로 인한 피해도 함께 같이 보호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고로 처벌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형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성범죄와 관련해서 뭐 고소나 성추행, 뭐 성폭행이나 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기간 동안만 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폐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무고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이제 집행유예는 안 나오고 실형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겨우 이제 8개월에서 많이 나와야 12개월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무고와 관련된 처벌 양형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우 추자연 씨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 이상설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오후 퇴원했다는 소식이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모 언론사가 출산 이후에 열흘째 의식불명이다라는 어떤 보도를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퇴원을 했고요.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퇴원을 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속에서 사실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일시적인 경련 증상이 있었고 또 폐로 분비물이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으로 잠시 산소 마스크를 썼다. 이 대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산부인과 쪽 전문의들에 의하면 혹시나 임신 중독증의 한 일환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퇴원한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좀 걱정스러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평소 SNS를 활발하게 하던 부부였어서 팬들의 걱정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우측 커플.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실제 생각해보면 저도 뭐 아이를 낳아봤습니다만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고 난 직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데 많은 어떤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인 것 같고 나름대로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도 매우 건강하고 이 그 추자연 씨도 실질적으로 회복해서 집까지 갔다고 하니까 결국은 해필리 에버 애프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내용은 좀 제가 짚고 싶어서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를 살 수 있다. 이거는 혼자 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자판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꽃도 판매가 되고 뭐 라면, 끓인 라면도 여러 가지 판매가 되는데 고기가 판매되는 것은 못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이 고기도 자판기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먹는 그 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1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규모 단위로 소량 포장을 해서 300g이나 200g 정도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자판기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과연 많이 사 먹을 수 있나라는 이런 고민도 하는데 이 중간에 유통 과정을 줄여가지고 20%에서 30% 싼 가격에 고기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뭐 위생 상태는 괜찮겠죠? 네,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놀랄 만한 기술의 진보인데요. 사실 이제 이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도라든가 유통 기간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물 인터넷으로 통해서 고기의 상태라든가 냉장 상태, 온도, 유통 기한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이 식품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네, 패널분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